색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색들이.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과학 책 함께 읽기 책다새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 유현정입니다. 오늘은 뇌를 바꾼 공학, 공학을 바꾼 뇌를 읽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부에서 우리의 뇌를 읽는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부에서는 뇌의 활동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뇌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에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되었죠. 그 과학자들은 더 나아가 뇌신경의 연결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2010년에 21세기형 인간 게놈 프로젝트죠. 인간 커넥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뇌과학자와 뇌공학자가 참여를 했고 연구에 확산 텐서 영상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합니다. 인간 커넥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훨씬 전인 1986년에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존 화이트 교수가 약 1mm 크기인 꼬마 선충의 뇌신경 연결 지도를 완성했어요. 꼬마 선충은 302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시냅스는 7,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완성하는데 20년 정도가 걸렸대요. 1mm 크기의 선충에 대한 연구도 이 정도인데 우리 인간의 뇌를 생각하면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대형 프로젝트인지 상상이 안 갈 지경인데요. 인간의 뇌에는 꼬마 선충보다 1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대요. 그리고 시냅스는 100조 개 이상이고요. 100조.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연결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의 연결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건데요. 뇌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를 나타낸 지도를 기능적 연결성 지도라고 한대요. 어떤 자극이 있을 때 뇌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활성화되면 이 부분들은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연결을 알아내면 이것을 잘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하기 쉽게요. 예를 들어서 로우 데이터가 그냥 막 나열되어 있으면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걸 표로 정리하거나 그래프로 나타내면 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운 것과 같은 것이죠. 뇌 연결성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결성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수학적 이론인 그래프 이론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SNS를 예로 들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요. 최근 뇌영상공학 분야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뇌의 복잡한 연결성 지도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수치화하거나 시각화하는 것이다. 뇌공학자들은 그래프 이론이라는 수학 이론을 이용해서 뇌의 연결성 패턴을 알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프 이론은 스위스 출신의 위대한 수학자 중 한 명인 레온하르트 오일러가 300여 년 전 퀘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를 풀기 위해 제안한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프 이론은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재조명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응용 분야 중 하나는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일상 용어가 되다시피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대표 주자인 페이스북을 예로 들면 A라는 사용자는 수천 명의 패친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패친인 B라는 사용자는 수십 명의 친구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오픈 플랫폼 덕분에 B의 패친이면서 A의 패친이 아닌 C는 A가 제공하는 정보를 B가 클릭하는 좋아요를 통해 접해볼 수 있다. 심지어 C는 A의 패친인 D가 제공하는 정보를 A와 B를 통해 접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마케터라면 제한된 노력으로 최대의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 어떤 사람을 공략 대상으로 삼을까?
답은 물론 가장 많은 사회적 연결성을 가진 A다. 그래프 이론에서는 연결성을 많이 가진 노드를 찾기 위해 차수라는 값을 계산한다. 그래프 이론을 이용해서 차수를 계산하면 A가 가장 높은 차수를 가진 사람으로 계산된다. 이 방법은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가진 트위터 사용자를 찾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서 단순히 한 노드에 연결된 연결상의 개수를 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그런데 실제 사회관계망은 이렇게 단순한 구조를 가지지는 않는다. 1000명의 패친을 가진 A라는 사람이 있고 또 1000명의 패친을 가진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들 두 그룹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다면 두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는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다. A의 패친이면서 동시에 B의 패친인 C라는 사람이 있어서 A, B 그룹의 게시물에 열심히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있어야 두 그룹 사이에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룹과 그룹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노드를 허브 노드라고 한다. 허브라는 말은 일상생활 용어로도 자주 사용이 되는데 허브 공항이 바로 그것이다. 비행편을 이용해서 미국 시카고에서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는 시카고에서 인천공항으로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제주도로 비행기를 갈아타야 한다. 시카고에서 제주도로 직접 운항하는 항공편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 인천공항은 허브공항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허브공항은 보통 높은 차수를 가지지만 사회관계망에서는 반드시 허브노드가 높은 차수를 가지지는 않을 수 있다. 복잡한 관계망 안에서 허브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프 이론에서는 매개 중심성이라는 지표를 계산한다. 말 그대로 노드와 노드의 매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노드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뇌의 연결성 지도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뇌의 영역이 중요한 이유는 치매나 조현병과 같은 다양한 신경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허브 영역이 변경되거나 허브 영역의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뇌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수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뇌 질환의 발생 기전을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생체 표시자를 개발할 수 있다. 뇌의 연결성 분석에 새로운 수학 이론을 적용하는 이 같은 사례는 뇌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다양한 분야의 융합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뇌과학자, 뇌공학자, 신경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성 지도를 만들고 뇌의 영역들 사이의 연결성 지도도 만들고 또 이들 사이에 연결고리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인간 커넥텀이 완성돼서 뇌의 기능적인 면에서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었던 부분이 뇌에 자극을 줄 때 전류나 자기장을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빛이나 소리, 마이크로파를 활용해서도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직은 연구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이 엿보였는데요. 빛으로 뇌를 조절하는 건 현재는 쥐의 운동 영역에 광섬유를 넣고 빛의 양을 조절하면 쥐의 움직임을 무선으로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빛은 직진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에 자극을 줄 때 전류나 자기장에 비해서 더욱 섬세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리로도 뇌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뇌의 감각 중추를 소리로 자극해서 팔이나 다리의 감각을 느끼게 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했어요.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 빛으로 학습과 관련 있는 부분에 자극을 주거나 거기에 소리 자극을 주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엄청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교실 모드를 바꾸는 거예요. 혼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랑 상호작용을 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이때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빛으로 그 부분을 자극하고 음파를 제공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혹시 트랜센던스 영화 보셨어요? 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이 영화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배우만 보고서 선택했던 영화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것보다는 비디오 테이프나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인가요? TV에서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걸로 많이 접했거든요. 그 중에 몇몇 개 기억에 남는 굉장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영화 중 하나가 가위손입니다. 조니 뎁의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가위손도 그렇고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에서도 캐릭터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평범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되려 그게 신기해서 보기 시작했다가 완전 몰입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트랜센던스에서 제일 뇌리에 꽂힌 장면이 이 책에서 한 챕터를 여는 부분에 제시가 되었더라고요. 나비, 고양이, 비행기. 죽음을 앞둔 윌 캐스터 박사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듯 쉴 새 없이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단어를 읽어나간다. 깨끗하게 머리카락을 밀어버린 윌 박사의 머리에는 머리카락 대신 전극과 케이블들이 어지럽게 붙어있다. 윌 박사가 단어를 읽을 때 그의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는 주렁주렁 늘어진 케이블을 통해 자신이 일생을 바쳐 개발한 슈퍼컴퓨터로 실시간 전송된다. 윌 박사가 숨을 거둔 뒤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하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윌 박사의 연인 에블린이 컴퓨터에 전원을 끄려는 순간 모니터에 한마디 문장이 나타난다. 거기 누구 있어요? 윌이 죽기 전에 이 사람의 뇌를, 그러니까 뇌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업로드시키고 이 컴퓨터가 형체는 없지만 윌의 정신은 이제 구현하는 건데요. 한 사람이 완전히 인공지능화된 것인데 그럼 이 컴퓨터는 윌인 걸까요? 윌이 아닌 걸까요? 그냥 컴퓨터가, 기계인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을 하는 거면 그래도 혼란스러움이 덜한데 영화 AI에서처럼 생김새가 인간과 똑같은 상황이면 기계임을 알지만 이게 사람처럼 대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드라마에서도 이런 소재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인공지능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6년이었죠.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기점으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특히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이긴 4국 이후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컴퓨터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정보를 활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퀴즈에서 우승을 하기도 하고 바둑이나 체스를 두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딥러닝을 하기 때문에 정보를 활용해서 학습을 해나가면서 컴퓨터가 스스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컴퓨터가 인간의 뇌를 따라올 수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발전 속도로 미루어 보면 인간의 뇌와 비슷한 컴퓨터가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인간과 흡사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미지는 영화나 소설을 통해 그려지지 않나 싶어요. 저도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영화에서처럼 기계들이 우리를 정복하지 않을까? 이 세상이 기계로 가득 차고 우리가 적이 되어 싸우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이런 회색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핑크빛 미래도 있겠죠? 이 책에서는 이런 미래를 이야기를 합니다. 2013년 유럽연합은 인간 뇌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유럽연합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연구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유럽연합이 10년간 무려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연구비를 인간 뇌 연구에 투자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 뇌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은 인간 뇌 연구를 통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뇌의 비밀을 밝혀내고 인간 뇌의 작동 원리를 모방해서 인간의 뇌에 가까운 인공뇌를 만드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인간의 뇌와 가까운 컴퓨터를 만드는 일에서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불치의 뇌 질환들을 인공뇌에 발병시키고 그 질환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알아내겠다는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엄청난 계획도 세웠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더 이상 인간의 뇌질환 치료제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실험용 동물들이 희생되는 일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날이 현실로 다가오길 바라고 또 동시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미래의 일들을 잘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에서 작가가 미래의 모습을 상상했는데요. 필자는 미래학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뇌공학의 발전이 그려나가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 비서, 또 상대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뇌읽기,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도구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MID 출판사에서 나온 임창원의 뇌를 바꾼 공학, 공학을 바꾸는 뇌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뇌를 읽는 방법, 뇌를 읽는 기술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뇌의 활동을 가시화하고 뇌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 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뇌공학에 대한 명암을 다양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사실 이 분야는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뭔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 책이 저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또 생각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뇌를 바꾼 공학, 공학을 바꾼 뇌, 이 책이 뇌공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할 것입니다.